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행동 관찰 기법, 평가 지침 및 활용에 관한 강의입니다. 상담에 의뢰된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 조사를 하고 또 이해하는 활동은 상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 학생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리고 상담자나 교사나 그리고 학부모로 하여금 그 학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개입 방법을 계획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비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기법에 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떤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으로서의 행동 관찰은 사실 그 비표준화된 검사 방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늘 그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학생들을 관찰합니다. 수업을 하시면서도. 그래서 오늘 어떤 학생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보였다든지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육안으로 관찰하시면서 오늘은 이 학생이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이겠구나. 어저께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오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죠. 그래서 관찰은 그 자체로서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관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관찰 방법이 내담자의 그 내담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그 활용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관찰은 그 관찰하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그날의 기분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태도라든지 학생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라든지 이 학생은 어떨 것이야 라는 선입관 그리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개개의 그 교사나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수준과 그리고 어떤 인내의 수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그 편향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내담 학생을 위해서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그 세우는 데 있어서 관찰법을 우선 사용하려면은 그 관찰법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찰이란 어떤 그 평가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찰법에는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 관찰과 간접적 관찰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 유형의 관찰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 관찰이란 바로 평가자이신 선생님께서 그 평가 대상이 되는 학생이 있는 그 장면에서 평가자와 함께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간접적 관찰이란 예를 들면은 비디오 테이프로 뜨신다든지 아니면 그 원웨이 미러를 통해서 학생들과는 좀 더 거리를 두고 그 학생을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런 유형의 관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선 그 다음에는 관찰을 왜 하는지 관찰법의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찰법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관찰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 혹은 조금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비디오 테이핑을 한다든지 원웨이 미러를 통해서 관찰한다 하더라도 가장 생생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그 관찰 계획을 세우셔서 관찰을 하게 되면 상담에 필요한 어떤 그 상담에 의뢰하게 된 아니면 상담에서 호소 문제로 제기된 그러한 물음에 대한 그 직접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관찰을 통해서는
우리가 일반 다른 어떤 심리 검사를 통해서 놓치기 쉬운 개개인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의 아주 세부적인 측면까지도 기술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행동 관찰은 어떤 행동 그 자체에 관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행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떠한 그 환경 자극이 있었는지, 선행 자극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후속 자극이 있는지, 따라서 이러한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하는 어떤 환경 자극과 그리고 행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어떤 변화는 있었는지, 후속 환경 자극 간에 이러한 전반적인 어떠한 기능적인 함수적인 상호 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일 수도 있겠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상담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번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합적인, 왜냐하면 환경에 관한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많은 그러한 평가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관찰법이 모든 상담의 그 호소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왜냐하면 관찰법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 유형의 행동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또 관찰법 그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호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그 평가자가, 관찰자가 어떤 목적의식이나 계획 없이 관찰을 시작했을 때에는 관찰의 결과가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점, 이러한 단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보시면 첫 번째 관찰법에는 관찰자의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찰자마다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는 이 문제 행동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관찰할 수도 있겠고 또 이 문제 행동 자체가 문제 행동이다라고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교사, 다른 평가자는 그러한 문제 행동쯤은 참을 수 있어. 이거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관찰해서 관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관찰자의 편견이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관찰법을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어떠한 행동을 관찰할 것인지 그 표적 행동을 우리가 타겟 비헤이비어라고 합니다. 그 표적 행동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관찰 기록하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찰법은 제한된 표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께서 학습에 의욕이 없는, 최근에 학습 의욕을 많이 상실한 어떤 학생의 그 수업 시간에 잠자는 행동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그 잠자는 행동을 보이는지를 관찰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또 다른 전문적인 그 관찰자, 평가자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의 24시간 혹은 며칠, 몇 달 동안의 그 수업 시간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어떤 특정 수업 시간, 특정 시간대에 그 학생의 잠자는 행동을 수업 시간에서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제한된 행동만을 관찰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학생의 행동을, 잠자는 행동을, 예를 들어 잠자는 행동을 관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 종류의 수업 시간에 그리고 여러 날짜를 통해서 몇 회 관찰 그 회기를 좀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찰의 내용을 관찰자이신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시청각 기제를 사용해서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망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확성에 있어서 떨어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청각 기제를 사용해서 녹화나 녹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행동을 관찰할 때 녹화나 녹음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런 시청각 기제에 대해서 처음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마치 그 목표 행동인 것처럼 관찰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반작용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미리 염두에 두시고 미리 시청각 기제를 설치하셔가지고 학생들이 그 시청각 기제에 적응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관찰을 시작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관찰이란 어떤 방법이고 그리고 관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래서 우리가 관찰법을 실시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제 관찰법을 실시하실 때 그런 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그 한계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그 관찰에서 얻은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을 실시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유념해야 되는지 관찰의 지침, 제가 한 9가지 정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의 지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먼저 박스 안에 있는 관찰의 지침을 우선 따라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표적 행동을 확인한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관찰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관찰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관찰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찰하고자 하는 목표 행동, 우리가 타겟 비헤이비어, 또 목표 행동, 표적 행동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행동은 바로 그 호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 상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 행동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함은 정확한 용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은 행동 관찰에서 중요한 것은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용어로, 또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용어로, 눈에 보이는 행동 용어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공격적인 행동, 주의 산만한 행동, 이렇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로 그 관찰을 시작하시게 되면 중간에 관찰자 표류가 일어나게 되죠. 이 말은 어떤 목표 없이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되면 중간에 그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듯이 관찰에 있어서도 관찰자가 어떤 정확한 목표 행동을 정해놓지 않고 관찰을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표류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어적 공격인지 신체적 공격인지, 또 신체적 공격이라면 어떤 신체적 공격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인지, 아니면 발로 차는 행동인지, 아니면 언어적인 공격이라면 말하는 투가 거친 그런 행동인지, 아니면 욕설을 하는 행동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의 두 번째 지침은 표적 행동을 측정한다입니다. 이것은 표적 행동을 가능하면 자주 관찰해서 그 관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어떤 상담의 효과를 나중에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상담이 들어가기 전에 행동 관찰을 여러 번 해서 일단 학생의 그 행동이 안정된 그런 패턴을 보일 때, 이렇게 들쑥날쑥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패턴을 보여서 그 기초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때 상담이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행동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상담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우리 기초선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 번 표적 행동을 측정한다, 기초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그 기다림이 사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주 정말 위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죠. 즉각적으로 상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은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관찰한다입니다. 전문가인 사람은 여러 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관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명의 학생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한 번에 한 사람을 관찰한다에 제가 다른 학생과 번갈아 가면서 관찰을 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반복 표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행동 관찰을 응용하는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서 관찰 기자재에 적응할 시간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 기자재를 사용할 때 학생들이 그 기자재에 좀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자, reactivity effect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자재에 대한 어떤 반작용을 보이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작용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기자재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두고 그리고 관찰을 시작하자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관찰법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찰 자료를 실제로 어떤 상담을 위한 계획을 위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정말 정확한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관찰이 어떤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관찰자들 여러 명의 관찰자들 최소한 2명 정도의 관찰자가 서로 그 관찰을 한 다음에 관찰자가 일치도가 높을 때 최소한 80-90% 이상 될 때 90% 이상 될 때 이렇게 관찰을 시작하셔야지 객관적인 자료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문제가 되는 환경 장면 안에서 직접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그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예를 들면 또래 관계에 관해서 그 학생이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다른 학생에게 그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지 아니면 학생의 다른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지 하는 사회적인 관계, 또래 관계에 관한 행동을 관찰하시길 원하시면 자,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시간보다는 또래들 간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협동 작업이 있는 시간, 놀이 시간, 또 이런 시간들을 택해서 바로 그 문제가 되는 환경 안에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 행동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어떤 원리나 규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관찰한 것만 가지고 그 학생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다 얻었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날짜에 걸쳐서 여러 번의 회기를 통해서 관찰을 했을 때 그 학생의 행동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피해야 될 날짜들이 또 특히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그 흥분에 빠지게 될 수 있는 때는 좀 가능하면 피해서 관찰을 하시고 특히 다른 검사를 하실 때에도 소풍 전날, 후날, 그리고 그 운동의 전날이라든지 그 운동의 다음 날이라든지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 그 다음 날 이럴 때는 좀 피해서 그 평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전체 상황의 맥락에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관찰은 행동 그 자체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일어나게 된 그 전후 상황적인 맥락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에 관한 환경적인 맥락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게 되고 이러한 그 기록 정보들이 아주 소중한 상담 전략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관찰에서 얻어진 자료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검사, 그리고 또 부모 면접, 교사 면접, 또 학생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과 종합되어서 이 학생의 특성, 행동을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학생의 전반적인 특성에 관한 그 학생의 전반적인 환경에 관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료를 얻고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관찰의 어떤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관찰 방법에는 통제적인 관찰과 비통제적인 관찰, 그리고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그러한 관찰법에 그 제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통제적 관찰이라는 거는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 안에서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겠고, 비통제적인 관찰이란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학생이 관찰당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관찰법은 어떤 행동 건목표 체크리스트라든지 평정 척도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관찰의 방법을 보다 좀 세분해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연적 관찰법. 이것은 관찰되는 대상이 되는 학생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또래들과 놀 때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전기적 관찰법이란 한 개인의 그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마치 전기를 쓰듯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기적 관찰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아주 시간적으로 전후 그 상황,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간혹 이러한 전후 그 상황의 맥락이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긴 하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죠. 중간에 이 관찰 대상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관찰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관찰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참여 관찰법이란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학생들의 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참여자로서 그리고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실험적 관찰법이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통제적 관찰과 같은 용어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엄격하게 통제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그 관찰 방법은 시간 표지법입니다. 타임 샘플링 메소드라고 하는데, 자, 시간 표지법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또 선생님들께서 관찰을 하시고 또 기록하실 때에는 이 학생이 얼마나 이런 행동을 자주 하나에 그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시간 표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6번째로는 반복 표지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앞에서 그 학생들을 관찰할 때 특히 어떤 한 학생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자신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해하죠. 그리고 와, 나만 왜 관찰하나, 왜 저 선생님이 나만 오늘 이렇게 쳐다보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타겟 학생은 있죠. 그 학생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지만 그 학생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그 관찰 대상이 된 학생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동안에는 다른 학생을 관찰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 관찰 대상 학생을 관찰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학생을 관찰하고 해서 이 관찰의 대상을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 관찰 대상이 되는 학생이 조금 내가 관찰에 초점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은, 반복 표지법의 좋은 점은 다른 여러 명의 학생들의 행동도 관찰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일반적인 학생들의 어떤 전체적인 행동 경향성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찰 대상이 되는 학생의 그 행동 특징을 일반적인 학생의 특징과 비교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행동 관찰법에서 선생님들께서 특히 유념해야 될
그 관찰의 지침과 9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관찰하실 때 그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